오늘 우리 증시는 다가오는 1월 강세장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폐장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1월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달 연속 위축됐습니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3%에서 4%가량 올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당락일의 우려까지 있었지만 다가오는 1월 강세장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리 증시는 폐장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폐장일까지 신고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연말 휴장 기간을 앞두고 쏟아지는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약세장도 배당락일 조정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락일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 지수에 따라 전일 대비 낮은 시초가로 출발한 뒤 낙폭을 줄여갔는데 올해 배당락일은 2조 원 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 등의 글로벌 호재와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하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담에서 벗어난 데다 각 주체가 내년도 증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만큼 지난주 짧은 기간 조정과 배당락일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며 포지션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2020년 마지막 주 코스피는 2.37% 오른 2,873.47에 코스닥은 4.28% 오른 968.4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9,462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589억 원, 28억 원씩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5,069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841억 원과 3,339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변동폭도 컸습니다. 올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배당락 전일 일시적 매도와 배당락 당일 매수세가 몰렸는데 이들 종목이 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돼 있어 코스닥 지수도 함께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스탠스 지속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또 경기 회복기인 현재 여건들이 경기 민감주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때라고 덧붙이며 수출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대형주와 가치주의 비중 확대를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0.90%로 10월보다 0.02% 올랐고 대출 금리도 연 2.71%로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권 저축성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는 10월에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달에 일제히 오른 겁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연 2.64%에서 연 2.72%로 0.08%포인트 올라 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1월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달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0.9% 감소했는데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계절 조정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생산은 수출 반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11월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4%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 보궐선거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국민대학교 석좌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12월 4일 개각 이후 20여일 만인데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각은 추미애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정질성 인사로 비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박범계 의원의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초에 있을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구수세청이 오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적으로 각각 4%와 2.89%가 올랐습니다. 올해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 경기, 인천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과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 증여, 또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됩니다. 올해 서울 마지막 분양 단지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세 자릿수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평균 경쟁률만 256대 1이라고 하는데요. 또 같은 날 미계약 잔여 물량 한 채가 나온 은평구 DMC 파인시티자의 무순위 청약엔 30만 명이 몰리는 진 풍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청약시장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평균 경쟁률은 256대 1. 이 단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해당 지역에서 6만여 명, 기타 지역에서 5만여 명 등 총 11만 명이 청약 통장을 던진 겁니다. 같은 날 이른바 줍줍 무순위 청약이 있던 은평구 DMC 파인시티자이 단지도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한가구 모집에 30만 명가량이 몰렸습니다. 이 세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 2천여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5억에서 6억 원가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과열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세 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도 26만 명이 몰린 바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500대 1을 넘는 단지도 서울과 부산, 경기 과천 등 세 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자가 등장한 단지도 4곳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내년부터 전매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거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약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긴 역부족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접 입주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워낙 싸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국내 주식부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와 코로나19 확산으로 ICT 산업이 주목받으며 주식 부호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9일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식부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보유 지분의 가치는 9조 70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2위를 차지했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밖에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9위,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IT 관련 주식 부호들의 약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년 국내엔 약 20종에 달하는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IT 업계들의 전기차 산업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업종을 떠난 진검승부가 그러다 보니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전기차 산업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이제 국내외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라는 화두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국내도 올해까지 13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됐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성장한 겁니까? 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는 약 480만 대 규모가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작년과 비교해 1분기 10%, 2분기 20%가 줄었는데 3분기에는 68%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중국과 미국 전기차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반면 유럽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분기 168%까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각 브랜드 판매 순위도 공개됐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올해 9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13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2%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은 30% 늘었고 점유율은 1.5%포인트 뛰었습니다. 기아차의 니로 EV와 현대차의 코나 EV 등 주력 모델들의 판매 증가 덕분입니다. 테슬라는 31만 6천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7.5%로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9.6% 늘어 점유율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2위를 차지한 폭스바겐 그룹은 판매량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85% 늘어 23만 3천 대가 판매됐고 점유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어 르노-닛산 미쓰비시는 3위에 안착했습니다. 르노 조회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주력 모델인 닛산 리프와 미쓰비시 아웃랜더 PHEV 판매가 줄면서 판매량은 14만 8천 대로 4.8%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쟁에 불이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10년 동안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것이다,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되는 시장에 맞춰 각 브랜드들은 본격적으로 전동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내년 출시하는 모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모델도 역시 전기차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첫 모델 아이오닉5를 출시하는데요. eGMP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800V 충전 기능을 갖춰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요. 5분만 충전하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오닉5에 이어 2022년과 2024년 각각 중형 세단 아이오닉6와 대형 SUV 아이오닉7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내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한 CV를 선보입니다. 제네시스도 브랜드의 6번째 모델이자 첫 순수 전기차인 JW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2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여 연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초고속 충전소 20개소를 직접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자동차도 내년 상반기 준준형 SUV 코란도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GM은 쉐보레 볼트 EV 부분 변경 모델을 투입하고 르노 삼성자동차는 르노 조의 판매 확대에 집중합니다. 예, 여기에 뭐 IT 업계들도 지금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업계의 긴장감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이 자체 개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르면 2024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통해 차량에 들어갈 인공지능 칩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자체 설계한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셀은 더 키우는 대신 모듈 단위 없이 곧바로 배터리팩을 제조해 공간을 확보하는 모노셀 디자인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선 LG전자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 사업에 나섭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생산 합작 법인을 세우는 방식인데요. LG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축으로 자동차 부품과 전기장비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와 차량 통신용 부품 등 LG 다른 계열사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 분할로 신설회사를 세우면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설립됩니다. 마그나는 신설법인 지분 49%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LG전자는 내년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안을 최종 승인받아 내년 7월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도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완성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추측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진출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업계의 소식들 지금 정리를 쭉 해주셨고요. 전기차 하면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보조금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이 유지가 됩니까? 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 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기차 혜택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여쭤볼게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큰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기차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관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은 공통적입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87만 대입니다. 이는 올해 판매 예상치 대비 43% 증가한 건데요. 이에 따라 세계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1%씩 성장해 오는 2030년 4천만 대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전기차 판매가 올해보다 50% 늘어나고 내연기관차 판매는 최대 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31%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한국 딜로이트 역시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9%씩 성장하며 연간 판매량은 3,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전기차 산업의 내년도 전망들 쭉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을 맞아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대거 입법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달 기자입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오늘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하며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에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점이 공통된 주제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 활동 등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에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회협회 회장도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송경식 회장은 정부에 내년 민간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과 조세 부담 완화 등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기문 회장은 규제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을 꼽으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연말이면 의뢰 인사 이동에 대한 말들 참 많이 나오죠. 증권가 역시 연말을 맞아 증권사 CEO들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CEO 상당수가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임기 종료를 앞둔 증권사 CEO들의 연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 CEO의 임기가 종료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총 9곳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올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증권사도 있습니다. 올해 말로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KB증권과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지난 28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됐고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 역시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습니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당초 나왔지만 증선위의 재재심 연기와 올해 호실적을 배경으로 연임에 무난히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7곳의 증권사 대표들도 연임 가능성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은기 부회장의 경우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연이은 2천억 원대 순이익 달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권희백 하나투자증권 대표는 상반기 역성장으로 인해 연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3분기 흑자 전환 성공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속 저금리 기조와 동학개미의 약진이 임기 종료를 앞둔 증권가 CEO들에게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상인 2020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작을 대거 쏟아내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올해 수상작은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총 9개 제품입니다. 우선 현대차는 올류 아반떼와 콘셉트카 45, 프로페시 등 3개 차종과 전기차용 초고속 충전 설비 하이차저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특히 콘셉트카 45는 IF 디자인상 본상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을 포함해 올해 출품한 모든 디자인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하며 내년 공개를 앞둔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기아차는 3세대 K5와 4세대 소렌토 등 2개 제품이 선정됐고 제네시스는 G80와 GV80,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카퍼 디자인 테마로 수상했습니다.
새해 첫 달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적으로 1순위 청약과 임대를 포함한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2,62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선 13,403세대가, 지방에선 9,228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경우 이달보다 59.9% 감소한 물량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 3,620세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11.5% 줄어들었고 2003년 5월 2만 2,579세대를 기록한 이후 17년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지며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힘들었던 2020년, 오늘만 지나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되죠. 올해가 지나간다고 이 코로나 당장 내년 1월부터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올해보단 나은 내년, 나아지는 내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신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